이정화는 올해 72. 평생을 간호사로 살았다. 이른 새벽에 출근해 긴장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늦은 밤 퇴근길에 병원 불빛을 등지며 집으로 향하던 나날들이 그녀의 젊음을 모두 삼켜버렸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삶은 자연스럽게 외아들 준호에게로 쏠렸다. 누구보다도 씩씩하게 키워야 한다는 다짐으로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고 틈틈이 자격증 공부까지 하며 버텼다. 그 모든 노력이 준호를 대학에 보내고 안정된 직장에 서게 한 밑거름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정화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소망만 남았다.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녀는 퇴직을 앞두고도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활비와 저축액을 점검했다. 동료들은 정화 씨 이제 당신을 위해 좀 쓰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늘 같았다. 내가 쓰는 것보다 아들이 잘 되는 게 더 큰 기쁨이에요. 준호가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을 때 정화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며느리 수미는 미술을 전공하고 화랑에서 일하는 세련된 여성이었다. 첫 만남에서 수민이 밝은 미소로 어머니 앞으로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잘 모실게요 라고 말했을 때 정화의 가슴은 벅찬 설렘으로 가득 찼다. 이제는 나도 딸 하나 얻었구나.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정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쏟았다. 신혼집 마련은 물론이고 가구와 가전제품 하나까지 직접 발품을 팔며 골랐다. 새 출발은 반짝반짝해야 한다며 마치 자기 집을 꾸미듯 애를 썼다. 그 과정에서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내 손이 닿은 집에서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내 남은 인생의 보람이지.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생활 공간까지 내어주었다. 결혼 후 함께 살자고 권하는 아들에게 정화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엄마는 괜찮다. 너희 둘만의 시간을 누리려면 작은 아파트가 낫지. 나는 근처에 방 하나 얻어서 살면 돼. 사실 혼자 사는 게 쓸쓸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혹여 갈등이 생길까 두려웠다. 수민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었다. 이사 날 신혼집 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화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외로워도 괜찮아. 저 아이들이 웃으면서 살아간다면 내 외로움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그는 또 한 번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주말마다 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물었고 며느리 수민도 가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정화는 그 작은 관심이 고마워서 답장을 길게 쓰곤 했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언젠가 두 사람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한때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며느리의 문자도 어느 순간 뚝 끊겼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다. 신혼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했고 수민이 직장 생활로 바쁠 거라는 합리화도 했다.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가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었기에 젊은 부부의 생활 패턴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결혼 1년쯤 되었을 무렵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수민을 마주친 것이다. 반가운 마음에 수민아 하고 불렀지만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장바구니를 황급히 내려놓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는 말만 남기고 황망히 자리를 떠났다. 정화는 당황했지만 애써 정말 급한 일이 있었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민의 표정과 그 불편한 눈빛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며칠 뒤 동네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정화 씨 며느님 임신했다면서요? 축하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의 소식을 남을 통해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수민이 임신했다며? 왜 엄마한테는 말도 안 했니?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무심했다. 아, 엄마.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그 말은 정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깜빡할 만한 일일까? 정화는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며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민아, 임신 축하한다. 몸조리 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돌아온 목소리는 차갑고 의무적인 감사 인사뿐이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정화는 그 저희끼리라는 말이 자신의 자리를 부정하는 선언처럼 들려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후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산정 검진도 태교 준비도 출산 준비도 모두 수민 혼자 혹은 친정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정화가 도와주겠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마치 철저히 선을 긋는 듯한 말투였다. 손주가 태어나는 순간조차 정화는 주변인이었다. 정화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은 그들의 가족 속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외부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손주가 태어난 뒤로 정화의 삶은 조금 달라졌다. 비록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환영받지는 못했지만 가끔 아이를 돌봐달라는 연락이 오면 그녀는 서슴없이 달려갔다. 이유는 단순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재우고 쌓인 빨래를 개키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간호사로 일할 때 익힌 손길이 있어 육아와 살림은 익숙했고 수민도 그런 점에서는 안심했는지 가끔 부탁을 하곤 했다.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신뢰가 아니라 단순한 필요에 의한 호출일 뿐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는 매번 마음을 다잡으며 집을 찾았다. 이렇게라도 손주와 함께할 수 있으니 다행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도 정화는 아침부터 수민의 부탁을 받고 집에 들렀다. 손주가 낮잠에 빠진 사이 그녀는 쌓여있던 설거지를 하고 거실 장난감을 정리했다. 숨이 차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물 한 잔도 권하지 않는 집안 분위기에 스스로를 다그쳤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목이 바싹 타 들어가는 걸 참기 힘들어 결국 냉장고를 열어 수박 한 조각을 잘라 먹었다. 마침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민이 들어왔다. 무표정하게 가방을 내려놓더니 냉장고를 열어본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변했다. 어머니, 혹시 이거 수박 드셨어요? 날카로운 목소리의 정화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응, 너무 더워서 조금만 먹었어. 왜 그러니? 그러자 수미는 얼굴을 굳히며 차갑게 내뱉었다. 어머니, 우리 집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그 순간 정화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말이었다. 솔직히 거지처럼 그렇게 막 드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 심장이 터질 듯 울렸다. 뭐라고 했니? 거지?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하지만 수미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맞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의는 있어야죠. 저희 생활 공간인데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면이라고 덧붙였다. 그때 마침 퇴근한 준호가 들어왔다. 정화는 아들에게서라도 위로를 기대했다.
아들아, 엄마가 손주 봐주다가 너무 더워서 수박 한 조각 먹었다고 거지 취급을 받아야 하니? 그러나 준호의 대답은 더 잔인했다. 엄마, 은영이 말이 맞아. 우리 집 냉장고인데 허락 없이 드시면 곤란하지. 그 순간 정화는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해준 그 집에서 며느리의 편에 서서 자신을 나무라고 있었다. 억눌러 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나는 너희 집에서 거지구나.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겠다. 정화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처럼 거실을 울렸다. 그리고 그녀는 두 손이 떨려오는 것을 억누르며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집을 뛰쳐나온 그날 밤 정화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말투, 그리고 거지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며 가슴을 옥죄었다. 내가 정말 그들의 눈에는 거지로 보였단 말인가? 퇴직금까지 털어 그 집을 마련해 준 내가? 분노와 서러움이 교차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모멸당하며 살지 않겠다는 것. 다음 날 정화는 곧장 부동산을 찾아갔다. 제 아파트를 팔고 싶습니다. 중개사가 놀란 표정으로 이유를 물었지만 정화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끝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만 정리하려고요. 중개사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화의 표정은 확고했다. 며칠 뒤 정화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담담하게 말했다. 준호야, 엄마 이제 너희 집을 팔기로 했다. 곧 부동산에서 연락이 갈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수민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엄마가 지난 세월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는지 너는 알지도 못하잖아.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민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도 정화의 가슴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비극이었지만 오히려 그녀는 차갑게 현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들이 지금 와서 사과하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 집이 팔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준호는 연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은영이 편만 들지 않을게. 엄마 편에 설계라고 호소했지만 정화는 손을 내저었다. 내가 엄마 편에 선다고 말하는 게 지금 몇 번째니? 결혼 전에도 처음 갈등이 생겼을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 결국 엄마는 너희 집에서 손님도 아닌 거지 취급을 받았어. 수미는 울먹이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실은 친정엄마가 자주 와서 익숙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까지 자주 오시면 저한테는 부담이었어요. 마치 제 생활이 감시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욱 공허해졌다. 결국 자신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아파트는 좋은 가격에 팔렸다. 계약서를 쓰고 집을 나오던 순간 정화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오랜 세월 쌓아온 정성과 희생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허무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가볍기도 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아들 네 집을 찾았을 때 거실에 앉아 있던 수미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정화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옷 몇 벌, 약통, 오래된 앨범 몇 권을 챙겨 나오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 결심은 눈물이 아니라 단단한 의지로 그녀의 가슴에 새겨졌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정화는 낯선 공간에 앉아 한참 동안 벽만 바라보았다. 방은 작았지만 조용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손으로 선택한 공간이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가볍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은 불쑥불쑥 찾아왔다. 손주의 울음소리, 아들의 웃음소리가 없는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가끔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손주 얼굴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정화는 근처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찾아갔다. 우연히 등록한 서예 강좌는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고 봉사 프로그램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특히 외국인 이주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은 그녀의 오랜 간호사 경험과 잘 어울렸다.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라는 한 학생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졌던 자신이 다시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커다란 위로였다. 서서히 주변에 새로운 인연도 생겼다. 비슷한 또래의 봉사자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근교 여행도 다녔다. 정화 씨, 우리 나이에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즐겁게 살아요. 라는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가끔 연락이 오긴 했다. 손주 사진과 짧은 안부 인사가 전부였지만 예전처럼 차갑게만 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더 이상 그들의 필요에 맞춰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이번 주에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라는 부탁에도 정화는 단호히 말했다. 미안하다, 엄마도 약속이 있어. 베이비시터를 구해보렴. 전화를 끊은 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끔 손주 사진을 바라볼 때면 그리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정화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리움조차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정이라 여겼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사랑도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해.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나를 무시하는 사랑이라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늦게 찾아온 자유였지만 그만큼 값졌다. 새벽에 일어나 차를 끓여 마시며 책을 읽고 하고 싶은 강좌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바닷가 여행을 가는 일상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했다. 정화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던 어느 날 정화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내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감사합니다.